조교는 이 과제에 대해서 프리패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래도 나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하는 거라든지 업무 중에 이제 일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조금 그 과제보다는 좀 알려드리는 형태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법률 사무소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뭐 법률 관련된 거 이것저것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일단 그 중에서 상속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질문도 나중에 받겠습니다. 일단 상속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족분이라든지 이제 주변인들이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재산에 대한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사망하는 순간 다음 선순위자가 바로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그래서 상속은 이미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죠. 뭐 장례도 치러야 되고 뭐 이제 정신 없을 겁니다. 정신 없이 이제 장례 치운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상속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리할 때 그 이제 한정 승인이랑 상속 포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는 상속 재산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재산이 있고요, 빚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에 대한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파악을 할 때 그 나라에서 좀 간단하게 확인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하고 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전체 한 20개의 기관에서 이제 회신이 오는데요. 금융재산부터 해가지고 토지 뭐 등등 뭐 이렇게 다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산은 대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옛날에 그 오래된 조선 땅 같은 그런 지분이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다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재산이 얼마가 있고 빚이 얼마가 있는지 보고 나서 재산이 많으면 받으면 됩니다. 뭐 할 거 없으세요. 그런데 재산보다 빚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상속 포기나 아니면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신고 기간은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시고 그냥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놓치고 이제 넘어갔다. 그러면 빚까지 상속이 되거든요. 그럼 빚이 이제 덜컥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방어할 게 없느냐? 근데 이제 내가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빚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그럼 빚이 많은 거를 안 날로부터 해서 특별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정 승인으로 이제 빚을 안 받고 재산을 청산해준다.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누군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1순위 상순위가 만약에 사망자가 배우자라고 하면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이게 비속이죠. 1순위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라 해요. 그래서 1순위자, 그 다음 배우자 이렇게 해서 지분이 이제 1.5대 1대1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서 선순위입니다. 이 선순위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많고 빚은 없어. 그냥 받으면 돼.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우자 1.5, 나머지 1로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빚이 더 많다 라고 하면 어쨌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부 다 이 선순위자들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계속 넘어가요. 언제까지? 사촌이네 관계 1조까지 넘어갑니다. 계속 포기하면. 그럼 빚이 계속 내려가요. 다른 사람이 네,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그래서 앞에서 선순위자가 한 번만 한정 승인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선순위에서 멈춥니다. 넘어가는 게. 그래서 뭐 이런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에 대해서는 이렇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하면 재산도 많은데 빚도 많아요. 재산이 뭐 부동산도 있고 선박도 있고 뭐 등등 많아요. 근데 빚이 그거보다 더 많아. 그러면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정 승인자는 결국에는 청산이라는 절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환가시켜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를 하려다 보니까 그 재산을 정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안 팔려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정리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법에서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상속재산을 파산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정리해주면 이제 상속인들은 마음 놓고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먼저. 혹시 그럼 상속받을 게 좀 있는데 네. 세금이 예를 들어서 당장 못 낸다 그러면은 좀 분할하거나 땅 같은 거 부동산이 많을 경우는 네. 좀 그런 거를 저기 근데 또 5년인가 10년인가 팔지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세금 낼 돈 없는데 그걸 상속금 받고 싶다 그러면 세금은 제가 다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세금 부분은 어찌됐든 자동으로 사망할 때 상속인한테 다 넘어와요. 근데 그러니까 상속 개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아니, 가만히 있어요.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아, 5년 동안 불안을 불안 납부거든요? 부동산을 아, 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원장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네. 상속과 증여 중에 어떤 것이 더 절세가 효과적일까요? 잘 안 들려요? 상속과 증여 중에 네. 어떤 게 더 절세 효과가 좋을까요?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그때 그 세율에 따라서 시기별로 어떻게 다르거든요. 그거 맞춰봐야 돼요. 세무사무실에 가면 됩니다. 아니 그거 내가 얘기해. 네, 원장님 말씀 들으세요. 내가 원장님일까요? 내가 집이 여기 큰애 때문에 두 채가 됐어. 내가 큰애한테 주려고 증여를 해주려 했더니 1억 5천 원이에요. 또 그거를 이제 상상 증여지 살았을 때 증여. 그것도 팔았을 때 얼마에 또 1억 4천이고. 그러니까 비슷해 증여나 상속이. 근데 이제 증여는 1억까지 1억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15억 이상이다. 그러면 사전에 증여를 해주는 게 나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60%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빈손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재산을 돌아가실 때 재산을 남겼는데 10년 전 거까지 다 추적을 해요. 중국까지. 그때 당시에 15억이었어. 근데 상속세를 얼마 냈냐면 4억을 냈어. 그러니까 4억을 사용자가 어떻게 돈이 어딨어 1억씩 바로. 그래서 아버지 집을 담보로 해서 5년 분할을 해가지고 5년 동안 낸 거예요. 상속세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재산이 얼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전 증여를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1억이 세금이 1,000만 원이지만 2억이면 3천만 원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이 요양원만 뭐 11억이잖아. 집하고 집 저는 15억이 넘어요. 15억이 넘으면 세금을 엄청 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녀들은 나도 아버지한테 받았지만 목회자 하면서 뭐 이거 하면서 먹고 살기 바쁘지 돈 모으는 게 어딨어. 다 부모가 좀 돌아가시고 주신 재산을 해가지고 운 좋게 여기도 80% 대출이 있었을 텐데 싹 갚았지. 집도 대출이 있었던 거 싹 갚았지. 부모가 다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나도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애들한테 1억 부동산으로 3억씩 정도는 줬어. 근데 나중에는 1억은 세금을 1,000만 원씩 니들 내라고 하는 거 있었어. 지금 그렇게 어쨌든 그분이 더 줄 건 없어. 줄 건 없고 나 먹고 살기도 이제 갚고 그러니까 15억이 넘으면 무조건
사전 증여는 1,000만 원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 보통 미성년자는 3천만 원까지 해서 아차마자 3천만 원 통과하고 10년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네. 원인가? 2천만 원 10년 11년째 2천만 원 미성년자는 5천만 원 지나면 5천만 원이잖아. 성인이 5천입니다. 성인이 5천. 성인이 5천만 원 되니까 또 31세 해가지고 2억 4천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 한 1억 4천인가. 그러고 이제 결혼할 때 1억 5천씩 받을 수 있어요. 홍일 출산 증여가 1억 원. 출산 증여를 이번에 나도 이용한 거야. 1억씩을 부동산으로 주는 거야. 그 애들 셋이 다 출산 애 결혼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모자라니까 어쨌든 무리해서 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상속세는 이중 과세 미국 같은 데는 부부가 760억을 줘도 세금이 나왔대요. 이거는 잘못된 게 많이 계속 네. 저 질문 추가 언급드리면 네. 이게 이제 그 증여 관련된 거는 그 공제 항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해주는 또 언젠가 또 바뀌고 이번에 또 출산 관련된 거나 혼인 관련된 거 공제가 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세율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질문이요. 상속에서 네. 배우자와 이제 자녀들이 상속의 순위가 높은데 첫째와 둘째 남자 여자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바꿔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촌수로 따지는 건데 내가 있고 배우자가 무촌이에요. 무촌.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1촌이 자녀를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은 부모. 이게 1촌이에요. 한 건너가면. 그래서 자녀들이 여럿이면 다 비율이 1:1:1이에요. 배우자만 1.5 들어가요. 이렇게 돼요. 형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돈 받으실 게 있다면 주장하시고 혹시나 못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1년 이내에 유리분 소송하면 되니까 사전 증여한 것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예, 그 증여 미리 이제 증여 받는 그것도 이제 다투면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생존에 유언장을 남기잖아요. 네네네. 죽고 나서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건을 이제 구색을 잘 있어요. 정해진 게 형식이 그 형식을 잘 맞춰놓고 유언을 잘 만들어 놨다면 그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어져요. 그거를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볼 겁니다. 그 증거 내용을 가지고. 그럼 사전 증여한 상속전에 네, 증여한 분에 대한 유류분도 청구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를 더 받았는지 입증을 해야 돼요. 우선. 근데 그러니까 그 증거물 들고 와죠. 저기 유류분 청구 우리가 유류분 청구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형님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절반을 가지고 같이 나눈다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많이 하셨어요. 그 유류분 청구가 만약에 10억이 갖고 있다. 근데 형님한테 전 재산 10억을 다 줬다. 그럼 유류분 청구할 때 5억밖에 못 받았어요. 반만 받을 수 있어요. 원래 1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15억이라고 했는데 내 배우자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 상속세 더 많이 내. 왜냐면 배우자가 6억까지인가 공제가 예, 6억 맞습니다. 있으니까 공제 금액. 그렇게 해서 15억을 따지는 거지.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없으면 15억 갖고 있다가 주면 세금 많이 내.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1,500억. 질문 추가로 받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네, 계속 만약에 질문드립니다. 돌아가실 네네. 때 사채라든지 주변 친인척과리 이런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나라비세는 적혀 있지 않을 거잖아요. 나라 대장이나 정부에 이렇게 올라가지 이 안심상품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재산은 거의 100% 나와요. 100%에 가깝게. 그런 근데 사채는 모르잖아요. 빚은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나중에 만약에 갑자기 청구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청구를 해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상속 포기를 했다든지 한정 승인, 상속 포기는 뭐 전혀 관계 없고 한정 승인했다면 한정 승인 심판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나는 다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한정 승인을 했다. 그래서 나머지 채무가 있다면 나머지 청산했던 금액을 받았던 곳에 소송을 통해서 반환 소송을 받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한정 승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 재산만 있는 줄 알았어. 재산만 있는 줄 알았어. 재산만 있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확보를 한 다음에 특별한 한정 승인 그때 하면 돼요. 그때 이제 빚이 초과된 상태를 안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특별하게 한정 승인 해주는 거예요. 지금 빚이 많아. 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저 만약에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이혼한 상태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돌아가면 다만 그 친족.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자녀가 1순위예요? 아니면 친족 1순위? 자녀가 친족. 무조건? 그러니까 친모, 친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상자, 그러니까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그 자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혼을 했더라도. 주 전문 저기 개인 근데 배우자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혼했기 때문에. 금융상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재산을 못 받아요. 빚도 못 받아요. 개인 파산인가 전문 아니요? 네, 개인 회생 파산, 법인 회생 파산. 그거에 대해서 좀 끝도 없는데. 다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뭐 하실 일이 없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냥 그 만약에 이제 살다 보면 상황이 뭐 어쩌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사업화 하시다가 뭐 이렇게 잘 안 돼서 뭐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개인적인 그런 걸로 못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채무를 뭐 많이 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말 그대로 갱생하는 거예요. 채무가 한번 발생을 하면 그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다 잘 갚아서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불어나요. 왜냐면 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그 채무가 발생하면 이걸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대출을 빌려서 대환하고 뭐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채무가 계속 증가됩니다. 내 수입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빨리 조기에 회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를 면책을 받는 거예요. 채무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일단 사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개인회생의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채무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인데 내가 수입이 한 최소 뭐 220이에요. 실수령 금액이. 재미없는가 봐. 재밌어요. 네. 호응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빚 있는 사람이 없어. 한번 질문을 던져주세요. 빚있는 사람이 없어. 이번에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을 그 이자를 성실하게 앞에 판 사람들은 억울하게 해놓고 안 낸 사람들은 많이 탕감을 해줬잖아요. 그거에 네네.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도가 그런 거라서 회생 제도는 전 세계에 다 있는 제도라서 이게 누구는 이렇게 탕감을 많이 해주고 누구는 탕감을 안 해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그 전체 그 개별적인 뭐 회사든 뭐 개인이든 그 종합적인 상태, 개별적인 어떤 상세한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 많이 해주고 누구는 적게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사세하게 들어가 봐야 하는 거라서 답변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이자를 잘 갚았는데 최초에 여태까지 예. 근데 성실하게 납부하고
해서 갚지 않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니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억울하죠. 반대로 좀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근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 이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 이용을 잘 빨리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너무 성실히 잘 갚았는데 이분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그런 건 없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빠르게 이용하는 자는 약간 회생해서 좀 그러니까 탕감률이 저조하거나,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내게 하거나 이런 거는 있어요. 그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거래 내역이라든지 금융 내역이라든지 갚은 내역들 뭐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은 좀 회생 절차가 간소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에 뉴스에서 엄청나게 빚을 청구하고 이제 그 뉴스 좀 봤어요. 1만 명가 6년치를 청구하고 안 갚았는데 청구가 안 해주고 그 개인 사업자들 얘기신가요?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이번 정부에서 그 기금 만들어 가지고 탕감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서 저희가 하는 법원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하면은 저는 돈을 떼인 돈을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변제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만 회생이 되는데요. 그 회생이 일정한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다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3년에서 뭐 5년 동안 이렇게 납부를 하면 그 총액을 가지고 그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안분배당. 나눠주는 개념인데 원금이 100만 원인데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예, 최소 10%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는 억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를 하냐면 슈퍼를 여기 앞에 지금 PIC에서 슈퍼를 했어. 슈퍼를 했는데 그 천원 되는 사람이 카운터를 봤어. 근데 천원 되는 천원대기에다가 현금을 몰래 맨날 빼 돌린 거야. 그게 슈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 실제로 있었던 일에 PIC가 슈퍼였어. 나중에 망하는데 검은 봉지에서 막 현금 따발이 무슨 나오는 거야. 갖고 가려고 그러다가 잊어먹고 안 갖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귀찮지를 하는데 그 거래업체들 다 모여가지고 만약에 빚이 뭐 1억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 업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처럼 만약에 뭐 1000만 원 다 못 가지고 가요. 10명, 20명이 들어가지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쪼개서 가져가요. 그게 탕감되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덧대어 얘기하면 회생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채권자도 억울하죠. 그래서 방금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사례는 우리 회생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안에 해당이 돼요. 그게 그 불허가 사유거든요. 부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증거들을 잡아놔야 돼요. 고소를 하고 이제 그게 뭐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는 결과만 나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그래서 이거는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니까 면책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면하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빠져요. 채권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있는지 그 예를 들어 제가 상가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임대료를 그 사람 그 저한테 임대해준 사람이 파산하겠다고 저한테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보증금은 묶여 있고 파산한다고 했고. 하겠다고 그 통지서가 온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뭐 캐피탈 돈을 못 갚고 있다. 그래서 네. 파산 지정했을 때 경매가 뭐에 들 넘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는데 그 돌려받을 수 주인은 없겠냐?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은 계속 저한테 너 월 임대료 맨날 내 이렇게 해갖고서 계속 내는 게 맞아요. 아니죠. 내시면 안 되죠. 임대료를 내시면 안 돼요. 그럼 협박을 임대료를 했어. 최대한 협박? 응. 협박을 그럼 고소를 하셔야지. 고소해요. 응. 여기서 많이 배웠잖아요. 아 틀린 말 아니네. 여기서 배운 것들이 접근성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이면 고소 너무 어렵죠. 그냥 이 자체 경찰서 간다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볍게 그런 이게 다 대항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데 결국에는 파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 등기부를 잘 보셔야 되겠지만 임차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어떤 곳은 많고 어떤 곳은 좀 적을 수 있는데요. 임대료 당연히 내시면 안 되겠죠. 임대인에게 내게 묶이는데 파산하는 마당인데 그걸 왜 줍니까? 주시면 안 되죠. 협박한다고요? 돈 달라고 하세요 보증금. 왜냐면 그 파산하면서 상실되잖아요. 계약서 지금 이 부분이 그런 게 있는데 좀 따져보긴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런 분이 파산한다는 거는 재산이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적어도 이 상가라는 재산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평가시켜서 임차 보증금도 일부 반환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하면 재산을 다 내놔야 돼요. 이걸 채권자들한테 또 나눠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여기서 그 세금이 엄청 많다. 좀 무서운 채권이라고 해서 먼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못 받아가요. 일반 채권이니까.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건 없죠. 결국에는 그 채권 관련된 게 불성실한 건지 불법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놓고 입증자를 만들어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3층에 신정일이라고 얘가 많이 이제 들어봤다. 도망 맞네. 많이 들어봤다. 많이 들어봤어. 알겠다. 도망 다니는데 실제로 지금 5개 지금 척하네 척. 가만히 좀 있어봐. 5개의 그 점포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경매를 들어가면은 손해니까 한 사람이 경매 들어갔다가 4천만 원 줬다가 이익이 더 안 되니까 포기해서 4천만 원 뜯겼거든.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압류시키고 이런 게 짜고 고소를 치는 것 같아. 신정이라고 그 채권자하고 압류돼 있는 게. 근데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네? 쌤이 부담스러워. 잘 해결해야죠. 면밀히 파악해서 주도적으로다가. 네. 아니 이제 우리가 그 관리비가 한 5천만 원 빌렸잖아.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하려고 했는데 주소 전달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여기 주소가 이제 여기도 이제 돼 있어가지고 신정혜 씨가 재산은 좀 있으세요? 파악이 되세요? 이게 지금 이거 건물이 5개가 자기 이름이 돼 있는 거야. 본인 이름으로 돼 있고 저당 여부도 다 잡아봤어요. 저장이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빌려면 거기 보이는 게 있더라고. 저장이 다 잡혀 있어. 다 잡혀 7천씩. 7천씩? 가치는요?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그 가치는 그 감정가로는 1억 2천이지만 1억 2천입니까? 감정가로 대한 낮아요? 경매가 뜨면은 낮아질 수 있죠. 7천 정도밖에 안 돼. 주차를 예상하고. 그렇죠. 실제로. 네. 그 5개가 지금 내가 5개 중에서 4개 갖고 있는 게 한 7천 정도에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거 내가 하나 갖고 결국에 산 거야. 세 개. 그리고 이 비료만 엄청 비싸게 그러면 1억 3천을 써가지고 바가지 속에 알고 쓴 거고
나머지는 한 7천 정도. 근데 신정이란 어쨌든 받을 채권에 대한 권한이 있으세요? 하나는 관리비 안 된 거. 관리비. 네. 관리비 안 된 거. 권한이면 이제 판결에 의한 권한이 있나요 혹시? 그 2번 정도 저기 내가 있을 때 압류 1,500만 원 나고. 아 압류하신 거면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있어요. 네. 압류한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장이 재산이 요것만 파악되니까 네, 일단은 이 그것만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일단은 압류는 이제 묶어놓는 개념이잖아요. 묶어놓고 이제 돈 내라. 근데 그 묶어놓는 게 뭐 이제 물건이 있으면 다 가압류를 묶어놓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아니 근데 그 순위가 밑에야 위에 또 있어. 그러니까 가압류권자고 근저당권자라든지 뭐 위에 이제 뭐 이렇게 순위가 있고 가압류권자니까 마지막에 이제 나눠 가져가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중지됐나요? 경매가 처음에만 한번 얘기하고 저기 중지된 상태지. 아 중지는 어떤 이유로 중지가 됐을까요? 법원에서 이제 이게 법원에서 경매를 넘겨도 실소득이 없으니까 중지시킵니다. 이미 경매한 자가 그러니까 뭐 근저당권자는 예를 들어서 이미 뭐 경매인데 수원시면 수원시에서 이제 경매를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냈으면. 아 강제 경매로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걔네들도 실익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왜 실익이 경매 넣어봤자 건질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미스터 선순위가 다 가져가고 그럴 거다라고 판단하는 아니 거예요? 선순위 있는 사람도 조차도 네. 경매 넘어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어쨌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제 그 채권자 중에 누군가는 필요한 자가 있을 텐데요. 뭐 이제 정리가 되는 거가 필요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가 있다면 누군가가 또 계속 진행할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6호부터 10호가 그런데 한 7천씩 거의 다 잡혀 있고 이 사기꾼이가 306호 아니 8호인가 거기는 7천만 원 전세를 받고 세를 줬다가 안 내줘가지고 그냥 나가 있는 거야. 주소만 여기 있는 거야. 그 학원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원래 다 신쟁이들 아들이고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기꾼이야. 그 돌아가셨어.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문제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실질적인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그런 상태. 일단은 그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대략 한 40 정도? 사실은 아직 한참이잖아요. 그분 이 압류가 계속 걸리면 앞으로 사는 데 제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압류를 다 걸어놓는 거예요. 모든 압류. 그리고 이런 채권 추심 관련돼서는 장기간 보고가 됩니다. 10년, 20년. 까먹어요 본인들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압류를 많이 해놓고 나중에 챙겨서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신용정보조사를 하시면 돼요. 권한이 있으면 신용정보조사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 아니야. 관리비도 제대로 안 걷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신정이라고 뭐 호목하고 관리비 주인 1억이 주인 돈인데 4천만 원인가를 세입자 관리비 쓰고 걷지도 않고 저렇게 압류도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걸어놓은 상태인데 관리단 회의 1차에서 관리단 회의를 통해서 청구하라고 그래가지고 포기했는데 소송구조가 돼가지고 소송구조 상태에서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해결하긴 해결해야 될 텐데 지금 문제는. 저는 좀 파악을 전반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파악을 해봐야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채권자가 있어도 그걸 경매를 집어넣으면은 이익이 없잖아. 그래서 안 하죠. 그래서 안 하잖아. 말씀하신 대로요. 내가 가압류권자고 마지막 저게 선택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야 되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가압류는 그대로 계속 그대로 있는데 네. 지금 한 10년이 넘었어. 10년이요. 내가 여기 요양 온 지 13년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경매가 나와가지고 내가 좀 확장을 무리하게 해볼까 하다가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분양이 원래 얼른만 했는데 수름을 해가지고 더 안 나가요. 7천씩 전세 받으려고 하다가 한두 군데 받고 이제 끝내는데 그때부터 이제 관리비를 안 해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압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가압류 유지되는데 5천 정도 됐으면 또 가압류를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1,500하고 근데 이게 가압류만 하시지 마시고요. 예금압류, 뭐 급여압류, 뭐 등등 유체동산 압류 이런 걸 다 해보세요. 유체동산 압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딱지예요. 집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 그러니까 압박을 계속 줘야 아니 돼요. 얘는 보면은 아침에 나갔다 제주 없어. 거기 인천 그거 보니까 10개 붙어있어. 아니, 보지도 않아.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다 뒤에서 막 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 그 압류시키는 것도 한 군데를 어디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30만 원 정하는 겁니다. 그냥 임의로다고 제3채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시중은행, 5대 은행을 일단 대표적으로 잡고 원하는 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신용조사를 하는 게 좋아요. 신용조사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뭐 카드 내역 쓰면 어디 은행 거 쓰고 뭐 어디 은행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대략 나오거든요. 부동산 뭐가 있는지도 쭉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먼저 가늠하고 이제 하는 게 제일 접근성이. 그런 거를 내가 가끔 보면은 맨날 연체 통지서, 연체 통지서. 네, 뭐 그러겠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원래. 내가 볼 때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신용불량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채무불이행 명부등재라고 해서 그런 사건,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그런 것도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신용정보은행에서 넘어가서. 그래서 그런 상태이더라도 아직 정보 제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10년 지나면 까먹는다.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까먹고 뭔가 재산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고 네.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사실이잖아요. 여기 있는 재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이름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잡아놓기는 해야 된다. 근데 잡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해결이 안 되죠 지금. 지금 느낌이 악성 채무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제 재산이 있어도 빼돌릴 거고 있는 거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놔둘 거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거 사실 없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뭘 지금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나 잊어버렸거나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뭐 나름 살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준비 그러니까 재산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잡아놔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민사채권은 10년이에요. 상사채권 5년, 공인채권 3년. 이게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되면서 채무가 없어져요. 채권이 사라져버려요. 소멸되는 거예요.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하는 거예요. 압류.
압류가 중단 효과가 있어요. 이 시효에 대해서. 그래도 또 한 번 더 안전장치로 만약에 미사티콘이면 10년 정도 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연장 신청은 10년씩 늘어가요. 10년씩.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주리썸한테 10만 원을 빌렸어요. 10만 원을 빌렸는데 10만 원 너무 작은가? 1000만 원을 빌렸어.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매달 이자를 줬어요. 이자를 줬는데 나중에 10년 전에 10년 되기 한 1개월 전에 아니다 5년 동안 줬다 이거예요. 5년 동안 이자를 5년 동안 줬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돈이 없어서 주리스한테 못 준다. 나 형편이 안 된다. 못 돌려주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처음에 빌릴 때부터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소멸시효 지났는데 주리쌤이 나한테 돈 내놔 소송 걸었어. 아니 그 얘기하니까 빨리 등기부 좀 띄워봐요. 알겠습니다. 저기- 다 끝났어요. 네. 소멸시효가 언젠가 빨리 와서 이제 등기부등본 등기부. 내주시면 될 거예요. 네. 네. 10년이 딱 지났어. 그래서 나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줄 알고 주리쌤한테 야 나 소멸시효 지났어. 너한테 줄 거 없어. 라고 해버려. 근데 우리가 중간에 내가 이자를 5년 동안 냈잖아요. 이게 승계 효과예요. 승계. 그래서 승계가 이 돈을 이제 이자를 마지막 준 날로부터 기산점이 돼서 그때부터 10년이에요.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이자를 내고 이게 이력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